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랜드에서 민법 강의를 하는 서석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5회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 총평 보시면, 해설 총평에 보시면 적어뒀는데, 이번 5회 모의고사는 가능하면 그 실전, 우리 실제 기출 문제에서 조금씩 변형을 가해서 실전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들로 거의 다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 정도 수준으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받아보시면 자기 실력도 가늠해 볼 수 있겠어요.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설을 할게요. 해설 좀 스피디하게 하기 위해서 답을 좀 미리 체킹을 해뒀습니다. 실수 없이 빨리빨리 하려고요. 예. 자, 해설을 좀 스피디하게 간략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41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방법, 수단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 행위는 반사적 행위는 아니죠. 수단이 불법적일 뿐입니다. 반사적 행위는 아닙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저당권을 설정한다. 근저당권, 허위 표시여서 무효이지 저당권 설정에 반사해서는 없습니다. 반사적 행위 아니고요.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이건 위증은 아니에요. 사실대로 증언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다. 넘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사적 계약이 되죠. 103조 위반입니다. 적당히 받기로 하면 반사해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수증자가 부동산의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체결된 증여계약. 자, 이중 매매의 법리는 제1행위나 제2행위가 꼭 매매가 아닐 때도 적용됩니다. 이번 두 번째 행위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계약이네. 그러니까 이 매도인이 이미 누군가에게 매매 계약을 해서 팔아놓은 거, 아직 등기는 안 넘겨줬지만 이미 매매 계약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를 받는다? 그 매도인이 매수인을 배신하는 행위인데, 수증자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증여계약도 이중매매처럼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것도 반사적 계약이죠. 디귿과 리얼이 되겠습니다. 42번. 갑은 의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서 사용하고 있던 중에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어요. 을 소유 토지를 빌려서 써보니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예 사기로 했어요. 합의를 봤으니까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근데 계약서에는 Y 토지라고 잘못 기재를 한 거죠. 오표시입니다. 자, 오표시를 했어도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의된 대로 X 토지 계약이 되었다고 체결되었다고 해석을 하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 적용해서요. 옳은 것. 자, 매매 계약은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Y 토지에 관해 성립한다? 잘못했습니다. Y토지 성립한 게 아니고 X토지, 합의된 대로 X토지에 관해서 성립한 것이고,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해서 성립한다. 맞고요. 여기까지는. 갑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X토지 계약을 왜 취소해? 합의를 했는데. X토지 계약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습니다. 뒷부분이 틀렸고요. 매매계약은 Y토지에 관해서 성립한다. 앞부분이 이미 틀렸네요. Y토지 계약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착오를 이유로 Y토지 계약을 취소한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앞도 틀렸고 뒤도 틀렸어요. X토지, Y토지,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고요. X토지의 계약 성립한 겁니다. 합의를 통해서. Y토지 계약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에 매매계약은 실제로 합의를 한 대로 X토지에 대해서 성립을 했고, 그리고 Y토지에 관해서 경로된 을명의 등기는 계약도 없이 이루어진 원인 무효의 등기, 말소해야 될 무효 등기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43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아니고 표의자가 어떤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가 아님을 알았답니다. 상대방이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이 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알았으면 취소 안 해도 그냥 무효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입니다. 취소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자, 비진이 표시가 무효가 될 때가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지만 비진이 표시 무효는 상대적인 무효여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죠. 107조 제2항입니다. 맞습니다. 답이 3번이고요. 옳은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법률이니까 진이인지 진이 아닌지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죠.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는지의 표준이 되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입니다. X.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을 하지는 않았다.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착오하고 구별이 된다? 착오는 통정했습니까? 착오도 통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착오하고 구별되는 게 아니고요. 통정 허위 표시하고 구별되는 거죠. 비진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는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죠. 닮은 점은 표의자가 자기의 진위와 다른 표시인 것을 스스로 알고 한다. 이건 닮았어요. 하지만 차이점이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한 거고요. 비진이 표시는 통정까지 한 건 아니죠. 그래서 통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착오하고 구별되는 게 아니고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고 해야죠. 답 3번. 그 다음에 44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했어요. 가장매매를 했네. 가장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줬습니다. 을에게 해줬습니다. 자, 매매 무효, 등기 무효입니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에요. 선의의 제3자네. 선의의 병과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병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소유권 취득하겠네. 선의의 제3자로서 108조 2항에 의해서. 틀린 것은 5번인데요. 자, 1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죠? 왜요? 계약 무효니까요. 계약이 무효니까 채무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 갑은 선의의 제3자인 병을 상대로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죠? 선의의 병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취득하잖아요. 이때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108조 제2항에 의해서요. 병이 선의이기만 하면 모르기만 몰랐다면 과실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107, 108, 109, 110에 나오는 제3자들은 선의이면 족하고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으니까요. 자, 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갑하고 법정에서 만나서 그럼 자기가 선의인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된다? X이죠. 제3자인 병은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병이 악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갑이나 을 그런 사람들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되지 병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은 없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45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아파트 분양회사죠. 분양회사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죠. 신의식상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하지 않았으면 그 침묵이 사기입니다. 부작위에 의한 사기이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자들은 사기당했음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자,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을 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해서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다소 과장된 약간 허풍을 뜬 거죠. 선전 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품을 선전하고 광고함에 있어서 약간의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 관행 그리고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그 선을 넘지 지나치게 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없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위법하지 않습니다. 사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내가 상대방을 직접 만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보낸 대리인을 만나서 계약했는데 그 대리인이 나를 속여가지고 계약을 한 거지. 이럴 때 계약 상대방은 이 상대방은 이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할 때 있어 나는 본인이 그 대리인을 보낸 본인이 선이더라도 선이 자기가 보낸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뿐만 아니라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인과 이 대리인요, 이 둘은 본인이 보낸 대리인은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 사기예요. 그냥 본인이 나한테 사기친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전혀 몰랐다,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니 틀린 것은 니은밖에 없습니다. 다음 46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다 고르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했어요. 부당한 수취 거절이에요. 그 경우에도 집배원이 홍길동 씨죠. 이거 등기우표 왔어요.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안 받아요. 하고 문을 쾅 닫았어요. 이랬을 때도 그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었을 때 집배원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받으라고 했었을 때 그때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상 의사표시 도달은 실제로 그 내용을 안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도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도달은 된 거예요. 우편물의 배달은 수취인이 거절함으로써 실패가 되었지만 의사표시는 이미 도달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을 하죠.
옳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이 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무렵 즈음에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제한능력자가 되었어요.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난 다음에 제한능력자가 되었어요. 법원 선고에 의해서요. 111조 제2항.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그러니까 효력이 생겨요, 정상적으로. 근데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그렇지 않고요. 그냥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에 47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라고 했어요. 기한이 왔다.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라고 했으니까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은 확정적이다. 이 부분은 본인도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변제기 돈 갚을 날짜도 왔다. 그렇다면 대리인은 본인 허락 없이도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죠. 채무를 변제한다면 본인을 대리해서 자기 자신이 채권자가 되어서 자기에게 변제하거든요. 형태적으로는 자기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다툼이 없고 변제기 도래한 채무의 이행은 자기계약 형태로도 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정답이죠. 옳은 거예요.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 체결 대리권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임의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기가 체결한 계약을 자기가 해제할 권한도 갖는다? 그렇지 않죠. 해제는 처분행위여서 본인으로부터 특별수권, 별도의 수권을 받아야 됩니다. 매매계약 체결의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임의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 없다면 계약 체결하고 상대방이 중도금 잔금 주면 그것을 받을 권한도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수인 여럿일 때는 원칙,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대리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르게 정하면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이 달리 정하는 게 공동으로 하라는 거지. 본인이 공동으로 하라고 제한을 걸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각자 대리죠. 그래서 X.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민법제 118조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이 만자 때문에 틀렸어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데 보존행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18조를 읽어보면 그 대리의 목적이 된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틀렸습니다. 답 1번이고요. 48번.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틀린 것. 1번. 본인이 이를 추인해주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죠. 무효입니다. 무권대리 계약은 일단 무효입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있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 악의의 상대방인의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최고는 본인에게 책임을 강제로 추궁하는 게 아니고요. 책임질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답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악의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 철회는 그게 아니죠. 계약 당시에 대리권이 없음을 다 알았던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는 건 맞죠. 철회권하고 최고권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최고권은 선악불문 인정되고 철회권은 선의자에게만,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는 겁니다. 이건 X, 이거 답이고,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 물어볼 수 있어요.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그 효력이 생깁니다. 133조. 그래서 민법에 많은 추인이 있죠. 무권대리 행위 추인도 있고 무효행위 추인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도 있지만 그중에서 소급효가 있는 추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대리,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무권대리 행위 추인을 유추 적용하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그것도 소급효가 있죠. 똑같이 이 법리를 유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9번으로 갑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46조입니다. 146조. 취소권은 제척기간 제한이 있는데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로부터 3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 3년과 10년이 서로 어긋날 거예요. 만료된 시점이 만료되는 시기가 먼저 만료된 시점에 취소권이 없어진다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요.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법정 대리는 추인할 수 있죠. 144조 제2항입니다. 원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요.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그것을 취소를 안 하고 추인을 하려면 원래 요건은 144조 제1항에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지만 추인의 효과가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즉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추인하고 싶다? 그럼 행위 능력자가 된 후에 해야 돼요. 미성년자인 시절에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성년자가 되어야지만 추인할 수 있지만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추인할 때는 미성년자여도 여전히 추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가 취소가 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데, 자,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141조 단서를 보시면은 특칙 적용됩니다. 제한 능력자는 자기가 제한 능력자라는 것을 알았건 몰랐건 선악을 불문하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했을 때는 항상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되죠. 현존 이익 반환. 이자 같은 건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답 4번 틀렸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하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했어요. 자, 이 행동은 취소할 생각이 없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법정 추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따로 보류하지 않는다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죠?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는 법정 추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0번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부관, 조건과 기한을 말합니다. 자,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임대를 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이건 해주조건, 부법률행위다. 해주조건이 아닙니다. 자,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임대를 해준다. 말 바꾸면 혹시 임대인이 사망하면요. 사망하면 임대차는 종료한다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대인은 사망할 거예요. 100% 확실하게. 그러니까 임대인이 사망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은 결국은 기한을 단 거죠. 이건 조건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기한인데 언제 사망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이죠. 그러니까 이런 계약은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인 것이 아니고요.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불확정 기한을 단 겁니다. 임대인의 사망을 불확정 기한, 인종기로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1번 X이고요.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서 소유권을 유보시킨 특약은 정지 조건의 성질을 가진다. 맞죠? 자, 동산을 매매하면서요. 동산을 매매를 하면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매도인에게 유보시키는 특약을 했어요. 왜요? 할부 매매를 해서 그렇다면 할부 매매. 할부. 1,000만 원짜리 시계를 10개월 할부로 100만 원씩 10달 나눠주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한 거지. 그래서 첫 달 할부금 100만 원을 주고 시계를 넘겨받죠, 매수인이. 시계는 넘겨받지만 소유권은 넘겨주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시키면서 매매를 합니다. 그 유보되어 있는 소유권은 언제 넘어가느냐? 대금을 완납하면, 할부 대금을 완납하면 그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대금 완납이라는 것은 장래의 사실로서 어쩌면 완납할 수도 있고 완납 안 할 수도 있죠.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대금 완납이 조건인 거지. 근데 이 조건이 성취되면, 완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두 사람의 합의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조건인가요? 정지 조건입니다. 대금의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유보의 특약은 정지 조건의 성질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지. 그때로부터. 조건 성취 효과에는 소급이 없습니다. 해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그 해지 조건이 불능 조건이래. 절대로 성취될 수 없는 조건. 해지 조건은 마이너스, 불능 조건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끼리 곱하면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조건 없이 유효인 법률행위로 확정이 되죠. 그래서 X이고요.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추정하는 거죠. 간주가 아니라 추정입니다. 153조 1항입니다. 네, 그래서 X입니다. 답은 2번. 그다음 5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권은 부동산 등기 규칙에 의해서 창설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 규칙은요, 이게 대법원 규칙이거든요.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아니에요. 대법원 규칙이에요. 따라서 이런 대법원 규칙으로는 물권 창설 안 됩니다. 민법 제185조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거기서 말하는 법률, 185조가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해서 시행되는 형식적인 의미의 범주를 얘기합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대법원 규칙 이따위가 이런 것 가지고는 물권을 창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그거 물권 법정주의 위반입니다. 소유권의 내용 211조에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용 수익 권능을 절대적으로 영원히 포기하겠다. 그러면 얘는 소유권인데도 사용 수익 권능은 없는 처분 권능만 남아있는 소유권이라는 소리인데 그거는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소유권, 신종, 변종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물권 법정주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유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 수익 권능만 있고 처분 권능은 없는 소유권, 그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권의 내용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은. 211조에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다, 소유권은. 그러면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지 그거를 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왜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신축한 자야. 지은 사람은요. 지은 사람이야 허가를 안 받았어도 등기를 안 했어도 기둥,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걔는 소유자가 맞아요. 근데 그 신축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한 자, 계약을 통해서 넘겨받는 사람은 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돼. 근데 지금도 미등기 건물이래요. 양수했는데. 그러면 소유권 취득 못했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에 대한 방배청,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있었지. 내 비록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런 물권조차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내가 매수한 이 건물에 누군가가 불법 점유하고 있어서 이 양수인이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방해를 받고 있다면 직접적인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고 지금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 신축자 있죠? 그 사람에 대한 나는 채권자 아닙니까? 매수인으로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명도를 시켜야지 직접적인 명도 청구를 할 수는 없죠. 그다음 5번.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서의 통행권 인정된다. 이른바 사도 통행권, 남의 토지 통행권. 아무리 남의 토지를 오랜 세월을 다녔다 하더라도 사도 통행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52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214조. 어떻게 해야 되죠? 방해의 예방이나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겁니다. 예방도 청구하고 담보도 요구하고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2번.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이 물청이죠. 같은 말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소리입니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맞죠?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의 역할이고 방해의 결과, 침해의 결과를 제거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담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죠. 맞는 말이죠. 상대방의 귀책 사유, 고의나 과실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다. X.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없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손배청은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대방 가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행사를 할 수 있죠.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의 비용 또는 방해 예방의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한 행위, 방해 배제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건물을 철거해달라, 내 땅에서. 아니면 건물을 명도해달라, 무효등기를 말소해달라, 옹벽을 설치해달라. 그런 방해 배제의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지 그 행위를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해달라라고 비용을 청구하는 권리가 물청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 청구할 수는 없어요. 물청을 기초로 해서. 그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을 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이 뭐예요? 물청이죠. 물청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잃었는데도 물청을 행사한다고? 있을 수 없습니다. 물청과 물권 그 자체는 종속 관계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청도 상실한 겁니다. 더 이상 이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53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청구권은 오로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가등기 이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 권리자도 가등기 의무자에게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이 건물을 가지고 을과 매매 계약을 해서 을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겼는데 본등기를 하지 않고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해뒀어요. 근데 이 갑이 다시 이걸 팔아가지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어.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이럴 때 을이 저 갑을 상대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지. 당신 나한테 팔아가지고 내가 가등기까지 잡아뒀는데 왜 팔아버리냐고.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을이 갑에게 요구하는 게 빨리빨리 이 등기를 말소시켜서 다시 명의를 되찾으세요. 라고 이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의무자 갑을 상대로 제3자에게 넘어간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에는요, 이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 같은 건 없거든요.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얼마든지 처분될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소유권 취득하고 이건 유효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소 못 시킵니다. 못 시키고 얘한테 말소시켜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요. 그냥 얘가 요건이 갖춰지면 을이 갑을 상대로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하면 됩니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넘어간 등기를 등기관이 중간 처분 등기라고 해서 직권으로 말소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갑에게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답이 3번인데 이 문제는 3번이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혼동 문제인데요. 혼동.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험받았어요. 가등기 권리자가. 그랬을 때 제3자의 명의로 중간 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중간 처분 등기가 있으면, 중간 처분 등기라고 하는 게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를 말해요. 되어 있으면 이미 본등기를 받았지만 또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럴 실익이 있느냐? 이미 본등기가 되어 있는데 실익이 있습니다. 순위 보존 효력 때문에요. 이게 뭔 말인지 한번 조금, 이건 해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해설 붙여넣었고요. 여기 공간을 좀 만들어 뒀는데 해설 되게 길죠. 자, 일단 혼동이 여러분들, 혼동은 같은 족보 내에서 일어나요. 채권 채무의 혼동, 그다음 물권끼리의 혼동, 이렇게 혼동이 일어나지 채권과 물권 세계를 넘나드는 혼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채권은, 자, 여기 색깔을 조금 저기다 다른 색깔 해서, 채권은 그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기속하게 되면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야. 내가 채권자고 내가 채무자면, 내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드렸는데 아버지가 돈을 안 갚으신 채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빚을 내가 채무로 물려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빚 갚을 채무자에다 동시에 그 돈을 받을 채권자가 된 거야. 이렇게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기속하게 되면 채권, 채무 없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채권의 혼동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물건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과 관계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 물권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기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어서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색깔 바꿔야 되겠네. 지금 색깔을 잠깐만요. 좀 지우게. 좀 지우고. 펜. 어떻게 된 거냐면 갑이 이 토지를 가지고 을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해서 이 을이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돼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요거는 채권이지 않습니까? 성질이 채권이에요. 요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을이 가등기를 해뒀거든요.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해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가등기에 따라서 본등기 청구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권리는 없어지겠지. 가등기도 효력을 잃겠지. 그렇죠? 그런데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가 적용되었을 때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설정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요 청구권은 이른바 채권이죠. 채권요 청구권, 채권이에요. 채권으로서 가등기 권리자가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한 게 아니고요. 별도의 가등기 설정자로부터, 이 사람으로부터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거야. 이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한 게 아니라 이 매매를 원인으로 별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마친 거지, 이렇게 을이.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혼동이 일어나느냐? 혼동이 일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매매 계약을 통해 생긴 이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족보가 채권이고, 성질이. 그 다음에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등기를 이전받아서 생긴 이 소유권은 물권이다. 물권과 채권이 동일한 주체, 을에게 귀속되었다고 해서 이게 뭐 채권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된 그 혼동 현상이 일어날 원인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혼동으로 사라지진 않아요. 혼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경로받았다고 하더라도 혼동의 법리에 의해서 가등기 권리자의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한편 그와 같이 가등기 권리자가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받았다 하더라도 가등기 경로 이후에, 이 가등기 이후에, 가등기된 목적물, 이 토지에 관해서 제3자 앞으로 처분 제한의 등기, 예를 들면 가압류 등기라든지 누군가의, 아니면 중간 처분 등기, 이 중간에 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중간에 제3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도 성질상 동일하다면, 그러니까 이 등기를 한 원인도 이 매매였다. 가등기 원인도 이 매매였고 동일하다면, 그러면 굳이 을이 또다시 이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할 실익이 없어진다는 거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동일하다면 가등기의 원인이 된 가등기 의무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등기해줄 의무는 그 내용에 쫓은 의무 이행이 이미 완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봐야 한다. 혼동으로 소멸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채권이고 이건 소유권, 물권이기 때문에 혼동으로 사라진 건 아니고, 이게 어차피 둘 다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얘의 의무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등기해줄 실익이 없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등기 의무는 소멸한다,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는 거죠. 혼동의 원리가 아니라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더 이상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에 영향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제가 지금 색깔이 이래서 자꾸 못 쓰고 있는데, 여기다. 이게 중간에 혹시, 가등기 이후에, 가등기 경로 이후에 가등기된 목적물에 대해서 제3자 앞으로 처분 제한의 등기, 예컨대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중간 처분 등기, 중간에 저당권 같은 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는데, 그런 게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가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별개의 원인으로 매매를 통해서 등기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갑의 채권자 A가 요거를 토지를 가압류를 했다.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 등기가 딱 돼버렸어. 요 가등기하고 요 소유권 등기 사이에. 그렇게 되면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기한 별도의 본등기를 다시 청구할 실익이 있지. 왜냐하면 이 사람의 등기는 요 가압류보다 후순위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 가등기는 얘보다 먼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할 실익이 있죠.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 가압류 등기가 요 사이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 등기가 되어서 저 가압류를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좀 너무 어렵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별도로 본등기를 받으면 내가 소유자가 되었어. 그럼 내가 소유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보존되어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혼동으로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중간에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제3자 명의로 중간 처분 등기가 되어 있었다면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실익이 아주 강력하죠. 가등기 순위 보존 때문에. 저 중간 처분 등기를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긴 한데 너무 어렵네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가등기, 가압류, 본등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중간 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도 직권 말소입니다. 이 가압류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 가등기에서 보존되어 있는 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죠. 등기관은 직권 말소시킵니다. 등기관은 중간에 있는 가압류 등기도 직권 조치로 말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있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의 시기는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죠. 소급표가 없습니다. 가등기를 4월 1일 날 했어요. 그에 따른 본등기를 10월 1일 날 했으면 소급하는 거와 소급하지 않은 걸 구별하셔야죠. 순위는 4월 1일로 소급하죠. 순위는. 다른 물권과의 우열을 따질 때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주지만 물권의 변동, 물권 취득 시기는 본등기시입니다. 물권 변동의 시기가 가등기를 한 대로 소급하지는 않으니 5번은 X이고요. 54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보존기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네. 내가 지은 건물이 아닌데 보존 등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 등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내가 지었지도 않았는데 내 거라고 등기했으니까 무효 등기니까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으면 말소해야 됩니다. 무효 등기이므로. 그래서 1번 X.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의 등기 명의자는 자 제3자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 내 등기의 등기부상 전 소유자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에도 등기부에 적혀있는 적법한 그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맞죠? 등기 원인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등기부에 전 소유자에게도 이전 등기 추정력을 원용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등기 명의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 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돼 있어요. 매매라고. 근데 법정에 가서 실토를 하네. 판사님 죄송한데요. 사실은 제가 아버지한테 이걸 산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저를 그냥 주셨어요. 사실은 진실은 증여받은 거예요. 라고 등기부에는 매매라고 나와 있는데 증여받았다고 실토를 해요.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 등기일까? 증여를 받아놓고 매매라고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해서 등기를 이전받았다? 무효 등기는 아니죠. 생각해보면 매매는 가장매매죠. 가짜로 한 가장매매, 증여세 면탈 목적으로.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는 숨겼지만 은닉되었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등기 자체는 효력이 인정이 돼요. 따라서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무조건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니 다른 원인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등기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등기의 충력이 그것만으로는 깨어지지 않죠. 깨어지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사망자 명의로 신청해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기. 사망한 자가 등기소 와서 신청해서 등기를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무효등기입니다. 무효등기입니다. 원칙. 무효등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죠.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아요. 건물의 소유자이긴 맞아요. 건물 주인인데 갑이 이 건물에 안 살고 있어 지금. 그 건물에 안 살고 건물에 딴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래도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부지, 이 아래쪽에 깔고 앉아있는 이 땅, 이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죠. 맞습니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점유는 계속한 걸로 추정한다. 198조 조문이고요. 점유 계속의 추정.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 선의의 타주점유자,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선의이긴 한데 소유사가 없는, 예컨대 내가 이 건물에 정상적으로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신한 자, 임차권, 전세권 등이 나한테 있다고 오신한 자를 말해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사가 없으니까 이 물건이 내 물건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따라서 멸실 훼손시켰다면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되죠.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도 되는, 배상 책임이 줄어드는 경우는 선의이면서 타주가 아니라 자주일 때 그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X이고요. 그다음 사기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한 자, 사기당해서 물건을 내어준 사람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204조에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 회수의 소는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빼앗겼을 때, 절도, 강도 등에 의해서 빼앗겼을 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사기당해서 물건을 인도한 것은 적어도 빼앗긴 것은 아니죠.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권리 행사할 수 없죠. 그다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자로부터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당해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가 제기된 시점에 소급시켜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가 되죠. 197조 2항입니다. 예.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56번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주의 부동산,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252조 제2항. 무주의 동산은 소유의사로 점유하면 선점하면 소유자가 될 수 있지만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죠. 맞고 포락이 되어서 복구가 심히 곤란해서 토지로 소용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물 밑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그 토지에 있던 소유권도 소멸해버리는 거죠. 소멸한 종전 토지 소유권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성토해서 흙을 채워가지고 땅을 만들었어요. 성토되더라도 이 종전 소유권이 부활하는 건 아니죠. 새 소유권이 다시 발생할 뿐이지. 맞고 갑이 이웃한 의 소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답니다.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을의 승낙을 받아야만 합니다. 혹시 을이 안 돼, 들어오지 마 라고 거절했을 때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로, 법원 판결로 들어가, 법원이 대신 승낙하는 판결을 해줄 수 있느냐? 가름할 수 없습니다. 토지하고 주택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216조 인지사용 청구권. 이후 토지 사용이 꼭 필요한데 사용을 허락하지 않네? 이후 토지 소유자가. 그럴 때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로 이 사람의 승낙에 가름할 수도 있죠. 대용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토지 부분은. 하지만 주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승낙을 안 해준다면 소송 걸어서 법원으로부터 대용 판결을 받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X이죠.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이 되어서 분할로 인해서 무상통행권을 가지게 된 분할 토지의 소유자. 분할이나 일부 양도 시에는 무상통행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했어요. 자, 양수인은 분할을 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특별승계인이죠. 자, 이 사람에게는 무상의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죠. 자, 무상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이 되고 특별승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 임차인이 임차, 그 권원에 기해서 임대인 승낙을 받고 토지를 임차해가지고 나무를 심었어. 빌린 토지에다가 그 수목은 의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죠. 맞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정상적인 권원을 확보해서 남의 토지에 심어놓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죠. 토지 일부로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심은 사람 소유가 됩니다. 임차인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어서 그때는 이 수목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되죠. 그때는. 자, 57번.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부동산에 대해서 적법하고 유하게 등기를 맞춰서 소유권을 아예 취득을 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요. 완전히 자기 거지. 자기 앞으로 등기도 돼 있고. 이때 이 사람이 하는 점유는 취득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죠. 그 말은 이 상태에서 너는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취득 시효의 대상은 자기 소유 부동산도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은 그건 어떤 경우냐? 내 건데 내 거라고 등기되어 있지 않아서 소유자라는 입증을 하기가 곤란해졌을 때 그럴 때 취득 시효 주장할 수 있지. 등기가 되어 있어서 아예 소유자라고 추정을 받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완전히 가진 사람이 취득 시효 주장하는 건 안 됩니다.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되었어요. 이때 점유자는 파산 관제인을 상대로 내 취득 시효 완성했으니까 등기해줘라고 청구할 수 없죠. 없습니다. 파산 관제인은 어디서 나옵니까? 통정 허위 표시. 허위 표시. 허위 채권, 가장 채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파산을 했을 때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파산 관제인은 허위 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의 지위에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선의의 파산 관제인이 허위 채권을 추심하러 오면 허위 채무자는 이게 허위였다고 대항 못하고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파산 관제인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시효 완성 후 토지 소유자가 파산을 해서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면 얘는 토지 소유자하고 별개의 제3자예요. 한마디로 소유자가 바뀐 거라는 거죠. 시효 완성 후에. 나가리 돼버린 거죠.
시효 나가리예요. 그래서 파산관제는 상대로는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 재산, 옛날에는 잡종재산을 불렀죠. 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어요. 근데 그 일반 재산이 등기하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바뀌어버렸다면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되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내가 점유를 한 30년 했어. 30년. 근데 한 번도 소유자가 바뀐 적이 없어. 내가 점유를 시작할 때도 갑이었고 지금도 갑이야. 30년 지났는데. 이렇다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죠. 원래 기산점 임의 선택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제3자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해칠 우려가 없어. 계속해서 소유자가 한 사람이야. 그러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원 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뭐 특별한 사정 없다면 저당권은 정상적으로 발생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마쳤어요. 마치면 이게 시효 완성 이후에 생긴 저당권이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 없고 저당권의 부담을 아는 채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되려고 하길래 그 실행을 막기 위해서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어요. 난 채무자도 아닌데 변제했을 때 원 소유자를 찾아가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 저당권의 부담을 없애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지 채무자를 위해서 대신 변제해 준 게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8번 갑을 병은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자, 갑의 지분이 5분의 3 과반수입니다.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입니다. 이 비율로 엑스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틀린 것은 과반수 지분권자 갑이 엑스토지 전부를 을과 병의 동의 없이 혼자서 매도한다? 그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매도하는 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매도해서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완전히 넘겨줘 버렸어요. 이럴 때 이 등기는 전부 다 무효가 되느냐? 그렇진 않죠. 전부 무효는 아니고 이거는 갑이 5분의 3 권리를 갖고 있는데 1을 다 넘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유권리자의 처분이고 권리자의 처분이고 부분적으로는 무권리자의 처분이에요. 이 등기 중에서 5분의 3 부분은 권리자가 처분했기 때문에 유효고 나머지 5분의 2 등기 넘겨준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등기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전부 무효다. X입니다. X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을과 병은 이 제3자 등기 넘겨받은 이 매수인을 상대로 등기를 전부 다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권리자, 이 갑의 지분인 5분의 3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5분의 2에 대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은 5분의 3 과반수 지분권자는 을이나 병과의 사이에 협의가 없다 하더라도 엑스토지의 특정 부분을 자기 혼자서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것을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 정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대신 부당이득 반환해줘야 되죠. 을과 병에게 그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자, 을이나 병은 갑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엑스토지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허락받았다? 뭐야? 임차를 했다고 보면 되죠. 과반수권자로부터 임차를 한 정이라고 할까요? 임차인 정에 대해서 점유의 배제, 땅 돌려달라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든지 등등을 할 수가 없죠. 사용 수익을 허락해 주는 것은 적법한 관리 방법이니까 얘는 불법 점유자도 아니고 부당이득도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을과 병이 갑에게 해야 되죠. 이 정에게 할 일이 아니고 갑에게 해야 되죠. 자, 갑이 단독으로 엑스토지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기로 결정했다.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나대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건축물 대지로 바꿔버리는 것은 이 공유하는 토지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속하기 때문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혼자서 결정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면 불법 행위죠. 따라서 을과 병은 협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의 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5분의 3 갑의 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엑스토지가 현물로 분할되어서 세 필지로 쪼개졌어요. 그랬을 때 그 저당권 5분의 3 지분 저당권은 갑의 지분 비율 그대로 5분의 3 지분 비율 그대로 분할된 토지 세 필지로 분할되었으면 세 필지 각각에 그대로 존속을 하죠. 갑이 돈을 빌려서 저당권 설정해줬다고 갑이 분할받은 그 토지 위로
효력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 모습 그대로 분할된 채로 세 필지에 전부 다 지분 저당권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필의 토지는 공동 저당권이 되는 거죠. 공동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59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지상권. 자,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를 한 갑이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를 하면서 분묘를 이장해 주겠다라는 특약을 하지 않았어요. 을도 땅을 사면서 이장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종전에 토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토지를 넘기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땅을 계속 쓸 권리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죠. 이른바 양도형 분묘기지권이에요. 양도형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지로 지급 의무가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갑은 지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로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취득 시효로 완성했을 때, 시효로 취득했을 때고 양도형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 순간 지로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거니까 X. 자, 지상권자 갑의 지로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 소유자에게도, 새 소유자에게도 계속 지로 안 주고 있어. 토지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 을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혼자 계산해서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 신소유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맞죠? 틀린 걸 찾는 거니까 기억번 틀렸고요. 이건 니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2년분 지로 연체가 되었는지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면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따로 2년이 되어야지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디귿, 갑소유의 대지와 건물이 모두 을에게 매도되었어요. 토지도 팔고 건물도 팔고 일괄 매매예요. 둘 다 팔았어요. 근데 대지에 관해서만 등기가 먼저 넘어갔어. 건물은 아마 미등기 상태인가 봐요. 무허가 미등기. 대지만 먼저 등기가 넘어가서 대지의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가고 건물은 사실 법적으로 갑에게 남아있죠, 소유권이. 그렇다 하더라도 둘 다 팔았기 때문에, 함께 팔았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 관법지,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이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관법지는 토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만 처분하든지 아니면 건물만 처분하든지 한쪽만 처분되어서 소유자가 달라질 때 생기는 권리죠. 저렇게 둘 다 팔았는데 뭐 등기 문제 때문에 한쪽 등기가 먼저 넘어가서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해서 관법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건물의 소유자 갑과 토지 소유자 을 사이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전에 전제는 뭐냐면은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한쪽만 처분되어서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계약도 따로 안 하면 관법지가 생길 텐데 얘 둘은 만나가지고 토지를 빌려주는 계약을 따로 했거든요. 계약을 했으면 관법지가 나댈 이유가 없어요. 임차권이 발생하면 되죠. 이럴 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걸 계약을 안 했으면 취득하게 될 법정상권을 계약을 통해서 포기한 것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X입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 틀린 것.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분리해서 따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죠? 맞고요.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그 저당권의 힘이 지역권에 미칠 수는 있어도 지역권만 따로 저당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 이 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된다고 했으니 이 토지는 요역지죠. 요역지는 토지의 일부여서는 안 되죠.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말. 요역지 공유자 중에 한 명은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을 따로 소멸시킬 수 없죠. 293조 제1항 지역권의 불가분성입니다.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에도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나한테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지. 그렇죠. 지역권은 그 승역지를 이용만 하는 것이지 점유할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했어요. 타인의 토지에 통로를 개설해서 20년 동안 평온하고 호온하게 다녔어. 시효 취득했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에다가 도로 설치한 거 아닙니까? 통행로를 만들었죠. 설치로 인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요. 판례에 하면 그 손실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61번부터 해설하겠습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 채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기다. 그렇죠?
소유자가 바뀌면 설정자 지위가 신소유자에게 당연 승계됩니다. 자동 승계되기 때문에 채무도 구소유자는 면책되면서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맞춰진 전세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무효다 틀렸습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또 담보물권이기도 해요.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것은 아직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이라는 건데 용익은 시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금 걸어놨으면 담보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놓은 등기도 얼마든지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유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효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한다? 그렇지 않죠. 전세금은 필수 요소이긴 하지만 반드시 현실적 수수를 요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그 지급에 가름할 수 있고요. 건물의 일부 전세권 엄청 나오죠.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때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전부를 얘기하는, 건물 전부를 얘기하는 거지. 에 대해서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죠. 왜? 왜 일부의 전세권자가 나머지까지 합쳐서 전부를 경매하려고 했을까요? 일부가 독립성이 없어서 일부만 경매를 못해서 그랬는데, 그래도 그런 딱한 사정이 있어도 나머지 부분에 전세권자로서 임의 경매권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매를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세권자로서 경매는 못하고, 하지만 건물이 전체적으로 강제 경매되어서 배당이 실시될 때 전체의 경매 대금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 면제 받는 것은 인정이 된다. 전체를 경매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권자가 통상적인 필요비를 지출해서 필요비, 이 돈은 비용 상환을 청구하지 못하죠. 자, 309조.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자가 스스로 통상적인 관리에 속한 수선을 스스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유지, 수선이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에 그 유지 수선 비용, 통상적인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유익비만, 그렇죠?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지. 유익비는 310조에 따라서요. 그래서 5번이 옳고요. 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간접 점유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는 없죠. 유치권자가 하는 점유가 간접 점유인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때의 직접 점유자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이어야 합니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하는 간접 점유는 유치권 성립의 요건인 점유로서 인정해주지 않죠. 그런 식으로 유치권 성립할 수 없고요. 자,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돈도 다 안 받았는데 이때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매매대금을 달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기가 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매매대금 채권하고 매매한 목적 부동산하고 사이에는 결련성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 주장 못합니다. 그다음 유치물이 분할 가능해요. 분할 가능한 여러 개 물건이에요. 이럴 때 유치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어요. 한 절반은 받았어, 돈을. 그러면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냐? 아니죠. 여전히 있죠. 유치권의 불가분성,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유치하는 물건이 여러 개의 분할 가능한 물건일지라도 채권을 전부 다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를 유치해버립니다. 돈을 반 받았다고 물건 중에 반은 내어주고 그럴 필요가 없죠. 전부를 유치할 수 있죠. 임차인, 이 임대인에 대해서 권리금 반환 채권을 가지는 경우, 보통은 안 가지지만 가질 때도 있죠. 예외적으로 가질 때 이것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이 돈을 달라고 주장하면서 임차 목적물 주로 상가겠죠. 권리금이니까 점포겠죠. 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죠. 권리금 반환 채권하고 상가 건물 사이에도 결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었어요. 배제 특약 할 수 있지. 배제 특약은 유효입니다. 유효.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고 맞는데 이는 배제 특약을 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밖의 사람, 제3자들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63번. 타인 소유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어요. 이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것, 갑소유 토지에 있는 의 소유 건물에 저당권, 국민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 저당권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아직 건물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이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이다. 자, 그렇다면 1번. 건물의 임차인이, 이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했는데 증축한 부분이 독립적인 효용이 없답니다.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겁니다. 부합물입니다. 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효력이 미치죠? 여기는 효력이 미칩니다.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에 대해서 목적으로 토지에 가지고 있는 지상권, 그러니까 이 을이 갑의 토지에 을지, 지상권을 취득해서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다면은 이 지상권하고 이 건물의 관계가 주물과 종된 권리의 관계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에 미친다는 358조에 따라서 이 지상권에는 효력이 미치죠. 그러니까 돈을 안 갚으면은 국민은행이 저당물을 경매를 넣으면 지상권도 한 세트로 경매되어서 매각이 이루어진다는 소리죠. 자,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법정 과실, 이 건물에서 생기는 과실,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죠. 단 압류된 이후부터, 경매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미칠 수 있지만 압류되기 전이라고 말해줬어요. 이 과실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자, 건물 화재로 전소되어서 건물 소유자가 이미 수령한 화재보험금, 화재보험금은 가치 변형물이기 때문에 저기를 압류해서 물상 대비, 즉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포인트는 이미 수령을 했답니다. 받았답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받기 전에, 수령하기 전에 보험금인 상태에서 채권 압류를 해야 되는데, 지급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미 받아서 원래 갖고 있던 돈이랑 섞였습니다. 섞이면 더 이상 저당권의 효력, 즉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물상 대위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미치는 것은 기업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번. 의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갑소유의 X토지 위에 Y 건물이 신축되었답니다. 갑소유의 토지인데 의 명의의 저당권 을저, 이 이후에 갑소유 토지 위에 을저, 그리고 건물이 지어졌답니다. 신축되었답니다. 이런 시간 순서를 보이고 있죠. 이때 을의 저당권, 토지 저당권이죠.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혹시 갑이,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이 건물을 지었답니다. 그러면 설정 당시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고 갑이 건물을 지었다는 거네. 토지 건물 소유자 동일하네. 이게 365조의 일괄 경매 청구 요건을 완전히 갖췄네요. 그러면 을은 토지의 저당권자이지만 그 지상에 있는 건물까지도 함께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죠. 하지만 Y 건물에 대한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는 없죠. 나는 토지의 저당권자이지 건물의 저당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맞네, 정확하네요. 옳은 거예요. 그 다음에 Y 건물을 갑이 짓기는 지었는데 경매를 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3자 소유로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을 갑이 병한테 팔았어.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 그러면 을은 Y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일괄 경매 청구가 되려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어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Y 건물이 X토지의 지상권자인 병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갑이 지은 게 아니야. 이 토지를 빌린 병이 이 건물을 지었어요. 이 상태라면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서 또 일광매 청구를 못하게 되는데 훗날 갑이 토지 소유자가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답니다. 그러니까 갱매 스토리, 지상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서 갱신 청구를 했는데 거절받아서 건물의 매수 청구를 했겠지, 병이 갑에게. 그래서 그걸 샀지, 시가대로.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게 되었으니 을은 Y 건물에 대해서 함께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업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65번 계약법입니다.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의사의 합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X입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시시콜콜 전부 다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판례는 본질적 사항 내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고, 비본질적,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령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수적 사항이 뭐가 있느냐? 뭐 계약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계약 비용. 아니면 뭐 이행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이행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부차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설령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임의 규정이라든지 민법상에, 아니면 관행, 관습에서 충분히 보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어도 계약 성립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 틀렸습니다. 해설지 참고하시고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을 할 때는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정하지 않았을 때는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어버리죠. 529조입니다. 자, 청약은 불특정한 다수인에 대해서 할 수 있겠지만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승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그런 승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맞고요. 연착이 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죠. 530조. 그렇습니다. 다 조문들이죠. 그냥 기본적인 조문들. 교차 청약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청약이 서로 내용상 합치돼야 되죠. 객관적 합치. 그러니까 서로 청약을 했지만 원하는 내용은 일치해야 되죠. 그래야지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66번 동의항입니다. 동시이행 항명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쌍방 채무 중 양쪽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였는데 어느 한쪽 채무가 불능이 되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되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럼 얘하고 동시이행 관계였으니까 얘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을 때도 얘하고 상대방의 채무도 여전히 동시이행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맞고요. 자, 2번, 3번은 선이행 의무자의 동의항이에요. 선이행 의무자는 말 그대로 선이행을 해야 되지 동시이행의 항명권의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외. 선이행 의무자가 선이행을 지체를 하고 있던 중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온 거야. 그러면 이제는 동시이행 관계가 되죠.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을 못 주고 지체하고 있던 중에 매매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날이 와버렸어요. 잔금날이 곧 상대방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날이거든. 그렇게 되면 내가 못 준 중도금, 그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졌죠. 잔금날까지 발생한 지연 손해금, 그 다음 잔금, 하나, 둘, 셋. 이거 세 개 합쳐져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이제부터는 동시이행관계로 돌입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잔금날 이후부터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이행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동의항 때문에 지체가 저지되면서 그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더 이상 붙지를 않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일방 의무가 선이행 의무라도 상대방의 이행은 후이행이겠지? 내가 선이행이면 상대방은 후이행이에요. 후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생겼어. 상대방의 신용 불안, 재산 상태 악화 상황들이 발생한 거죠. 그랬을 때는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의항을 행사할 수 있죠. 불안의 항변, 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입니다. 그다음에 동시이행 관계일 경우 일방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에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란 말은 상대방이 이행 제공을 안 해준다면 이 말이죠. 그럼 나도 이행 안 해도 됩니다. 저쪽에서 이행 안 했으니까 나도 이행 안 해도 되지. 이행 안 해도 나는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죠. 이 동시이행 항명권을 가진 사람은 이행기를 안 하고 이행을 안 하고 이행기를 경과시켜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체 저지효, 지체 책임의 면제. 맞죠? 동시이행 항명권에 따른 이러한 이행 지체 책임의 면제 효력, 지체 저지 효과는 동시이행 항명권을 행사를 해야지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효과입니다. 동시이행 항명권이 나한테 존재만 하면, 있기만 하면 그걸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존재만 하면 행사하지 않아도 적어도 나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행사를 해야지만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X입니다. 그 다음에 67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네. 갑은 을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주고 갈게요. 매매 대금은 을이 직접 갑의 채권자인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갑의 아파트를 매매를 하면서 매매 대금은 을이 갑의 채권자인 병에게 이렇게 주기로 두 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병은 을에게 돈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돈 받겠다고 해서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매매대금 채권이. 틀린 거. 을이 갑의 기망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이 갑의 기망, 갑한테 속아서 사기당해서 이 계약을 체결해서 사기를 알아차리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취소를 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었죠. 근데 얘가 돈 받으러 왔어요. 그럴 때 을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돈 못 드립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지. 설령 자, 갑의 기망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을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를 할 수는 있으나 병이 그 사실을 몰랐다
몰랐다? 선의의 병이란 소리네. 그러면은 그 취소로 병에게 대항 못한다? 취소되었다는 주장을 못한다? 그렇지 않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란 수익자는 우리 민법의 각종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선의의 병이라 하더라도 을은 취소가 되었다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못 주겠다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답이네요. 을이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를 해요. 돈을 안 주네. 그래도 병이 자기가 이것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죠. 자,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해제권, 취소권 같은 거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과 을이 매매 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했어요. 합의를 통해서 감액했어요. 했다 하더라도 이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감액의 합의를 해도 그 효력은 병에게는 미치지 않죠. 541조 제3자 권리 확정입니다. 그 다음 갑은 병과의 법률관계,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 갑하고 병 사이의 법률관계, 대가관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기 자신이 을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요 매매계약을 통해서 을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기본 관계에서 이 낙약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대가관계죠. 요 약자와 수익자의 관계, 대가관계인데, 대가관계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이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존재하거나 효력을 잃었다고 해서 갑이 요 매매계약을 통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지. 그 다음 갑과 을이 을의 갑에 대한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병의 을에 대한 채무를 면제를 하자라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죠. 유효합니다. 보통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 제3자에게 뭔가를 권리를 주겠다고 계약하는 거야.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병이 을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었는데 그 채무를 이 두 사람의 합의로 면제를 해주자라는 합의를 한 거죠. 이 돈을 이렇게 지급하는 대신에 이걸 면제시켜줘라 그냥. 그럼 내가 매매대금 받은 셈 칠게. 이렇게 했을 때는 딱 정통 원래 모습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려면 두 사람의 계약을 통해서 얘한테 권리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은 권리가 생긴 게 아니고 채무가 면제되는 거예요. 근데 없던 권리가 생기는 거나 있던 채무가 면제되는 거나 양의 방향으로 일부 전진하는 모습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효력이 인정이 되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 을은 갑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갑소유의 X토지를 매수했어요. 그래서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했다네? 계약금만 지급했나? 뭐 일단 그렇습니다. 계약이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가 되었다. 아마도 중도금 잔금을 안 줬나 봅니다.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제시켰나 봅니다. 해제가 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죠. 갑이 계약을 해제시켜버리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각 당사자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갑은 계약금에 받은 나라부터 이자를 붙여가지고 돌려줘야 되고, 그렇죠? 을은 토지를 돌려주는데 이 사람이 돈에다가 이자 붙이는 거하고 상응해서 물건 돌려주는 매수인은 여기서 생긴 과실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과실에 준하는 물건을 사용해서 얻은 이익도 과실하고 똑같은 거니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해지되기 전까지 X토지를 사용해서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있죠. 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가 되었을 때 갑은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원금만 반환하면 되고 별도 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아니요. 548조 2항에 받은 날로부터 금전을 반환할 매도인들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 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도 붙여야 됩니다. 갑이 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계약을 이미 해제를 했다면 그 이후에는 을은 설령 계약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거 너무나 유명한 판례죠. 이미 해지된 계약도 애초에 착오가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지. 취소를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갑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했어요.
가압류하더라도 을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 계약만 되어 있다 치고요.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이 지급되었는데 토지를 이렇게 인도받았어요. 아직 등기는 안 넘어왔나 봅니다. 등기는. 근데 그러면 아직 등기가 안 넘어왔으면요. 안 넘어왔으면 아직은 갑의 땅이죠. 갑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갑의 채권자 A가 이 토지를 가압류를 딱 해버렸는데, 가압류를 하면 을은 이를 이유로 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까? 라고 즉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토지에 가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완전히 불응이 되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거든요. 단정할 수 없거든요. 시간을 주면 가압류가 말소될 수도 있으니까 바로 곧바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가압류를 말소할 것을, 정리할 것을 최고로 해야 되고, 그 기간 내에도 말소가 안 되면 그때 가서 계약을 해지하는 겁니다. 곧바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등기가 되었어. 소유권 취득했어. 근데 두 사람의 계약이 두 사람의 합의로 해지가 된 거야. 합의 해제. 자, 해제하고 합의 해제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같은 점은 해제가 되었을 때나 합의 해제가 되었을 때 둘 다 소유권의 자동 복귀, 말소 등기를 안 해도 자동 복귀가 일어납니다. 합의 해제가 된 경우에 X토지의 소유권은 을 명의 등기가 말소되어야지 비로소 갑에게 복귀하는 게 아니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당연 복귀, 자동 복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69번.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 해지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찾아라. 근데 계약을 해지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 계약을 통해서 오고 간 그 목적물이 있죠. 물건, 토지, 건물, 거기에 완전한 권리, 대항력을 갖춘 권리,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 그런 권리를 취득한 자여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자는 그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채권이 있죠.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과 함께 소급적으로 사라져버릴 그 채권요. 채권에 대해서 뭐 이해관계를 맺은 자, 채권을 양수했다든지 채권을 압류한 자, 가압류한 자, 추심명령 받은 자, 이런 자들은 보호받지 못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건 매매계약상의 채권이거든요. 계약이 해지되면 이 자체가 직접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채권을 압류한 자니까 압류를 해본들 계약이 해지되면 이게 사라집니다. 채권 자체가. 압류 효력도 없어지는 거죠. 얘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데 을의 책임재산이 된, 을의 재산이 된, 그 말은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을의 재산이 되었어. 책임재산? 책임재산이 뭐냐면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말해요. 을의 것이 되었다. 을 앞으로 등기가 났다. 이 주택을 가압류를 한 거예요. 이 주택 자체를 가압류를 했으니 혹시 계약이 해지되어서 소유권이, 주택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가압류가 붙은 채 돌아가서 이 가압류 채권자는 을과의 소송에서 이기면 소유권이 갑으로 회복된 상태에서도 집행할 수가 있으니 보호되는 제3자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을과 매매 예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을하고 매매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해뒀다는 거니까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나 보죠. 지금 넘어왔는데 을이 소유자인데 을과 매매 예약을 하고 가등기만 해뒀다. 가등기만 해두어도 보호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어서 을로부터 갑으로 소유권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가등기가 붙은 채 돌아갑니다. 가등기가 붙은 채. 그래서 나중에 가등기를 마친 병이라 그럴까요? 병은 을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서 가등기에 따라서 본등기를 마치게 되면 이렇게 해제를 통해서 돌아간 등기의 시점이, 등기 명의를 다시 회복한 시점이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돌아간 거거든. 중간 처분등기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갑이 다시 직권 말소를 당합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종국에는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보호되는 사람입니다. 5번입니다. 70번. 매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계약금. 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실제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진 않았어요.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되었어. 자,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어서 전부 다 지급되었을 때부터 계약금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565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매수인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하고 있어요. 이행의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거든요. 이건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행 착수가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그렇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받은 것에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에서 아직 유동적 무효 상태, 아직 허가를 받기 전 상태에서 다른 식의 해제는 안 됩니다. 뭐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이루한 해제, 협력 업무 불이행을 이루한 해제,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죠. 근데 이 상태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네. 허가를 받은 건 이행 착수이던가요? 아니죠. 허가를 받은 것도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준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죠.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가 없어요. 매도인은. 근데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이게 이행 착수죠. 그럼 둘 중에 한 명만 이행 착수했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한 명만 이행 착수해도 계약금 해제는 둘 다 못합니다. 이제부터. 계약의 구속력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지급했다면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는 거 맞죠? 맞습니다. 자, 계약금은 위약금이 될 때도 있죠. 근데 저절로 위약금이 되는 건 아니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합시다. 내가 위약하면 네가 몰수하세요. 네가 위약하면 2배 주세요. 배상해 주세요. 이렇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 특약이 있을 때만 위약금이고 그런 특약이 없다면 당연히 이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게 바로 위약금이거든.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71번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등기 넘어갔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소유자가 병이라네. 갑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네. 그 넘겨준 등기는 무효등기인 거네. 자, 그랬을 때 다 알고 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알고 샀어도. 알고 샀어도. 담보책임에서 전일, 수, 용저 이 담보책임에서 알고 샀어도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전해, 전부타인권리매매에서 알고 산 매수인도 해제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대, 알고 샀어도 일부 타인권리매매에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해손, 저당권이 있다는 걸 알고 샀어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공식이 있었죠. 전해, 일대, 저해손 중에 전해, 전부 타인권리매매니까 알고 샀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과 4번은 저가가 공식. 가등기, 여기는 가압류. 자, 담보책임 문제에서 가등기가 나오고 가압류가 나오면 이것을 저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당권으로. 계약 당시에 병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내가 샀어. 저당권이 있다는 걸 알고 샀는데 본등기 하지 말고 저당권 실행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경매로 날렸어. 똑같은 거야. 가등기 있다는 걸 알고 샀는데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했더니 을명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린 거지.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저당권이든 가등기든 그것을 알고 샀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저해손, 계약도 해제하고 손배청도 할 수가 있죠. 맞는 말. 또 계약 당시 이번에는 부동산의 병의 가압류가 돼 있었어요. 가압류. 등기부로 보면 나와. 갑구에 청구 금액 5천만 원 해서 가압류가 걸려 있어. 당연히 알고 사는 거지. 알고 샀는데 결국 가압류 채권자가 이겨서 가압류에 의한 본집행이 돼버린 거지. 강제 집행에 의해서 을이 소유권을 경매로 날렸어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을은 선악을 불문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손배청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과 4번은 같이 묶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계약 당시에 피담보채권 1억 원인 병의 저당권이 있었고 을이 그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면서 1억 원을 대금해서 공제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담보 책임이 면제된 겁니다. 면제된 거죠.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소유권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게 되죠.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갑 소유 부동산을 뭐 대충 3억이라 그럴까요? 3억짜리 부동산을 을이 사요. 3억 주고 사는데 근데 여기에는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액은 1억 정도였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요. 매도인이 이거를 저당권을 없애가지고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게 계약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계약을 했는데 저당권이 있다는 걸 알고 샀지만 근데 매도인이 이걸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저당권 실행이 되어서 경매가 되어서 소유권을 못 넘겨주게 되면 알고 산 매수인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과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는 이 을이 3억 원을 다 주고 사는 게 아니고 3억 원에서 이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1억 원을 제해서 2억만 지급하는 거지. 2억만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오는 거야, 이렇게. 3억짜리 물건인데 왜 2억 주고 가져오지? 요 1억 원, 갑이 병에 대해서 1억 원 갚아야 될 채무를 이행을 인수한 거야. 그러니까 총 매매대금 3억 중에 2억 원은 지금 주고 나머지 1억 원은 남겨뒀다가 당신이 얘한테 돈 갚는 날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이행할게, 나머지 1억 원은. 그렇게 해서 3억짜리 물건을 2억 주고 소유권을 가져왔다면 이 저당권이란 폭탄을 제거할 책임은 더 이상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라 매수인의 책임이 된 거죠. 그렇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면제된 거예요. 그런데도 저당권 실행되어서 소유권을 날렸다는 것은 결국은 을이 자기가 그 이행을 인수한 나머지 1억 안 준 거, 그거 안 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 매도인을 찾아와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2조. 이행을 인수했다. 담보 책임 면제된 겁니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될 지역권이 없네. 지역권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땅을 샀는데 지역권이 없네. 자, 알고 산 매수인 을은 담보 책임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모르고 샀을 때만. 지역권이 있는 줄 알고 샀는데 지역권이 없네. 심각하네. 이 땅 못 쓰겠네. 이렇게 되면. 그럴 때 그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알고 산 매수인은 계약 해지권 행사 못합니다. 아무것도 행사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2번. 교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교환 계약의 목적물인 당사자 일방의 건물, 갑의 건물하고 을의 건물하고 바꾸기로 했나 봐. 근데 이 갑의 건물이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 천재지변으로 소실되었어요. 그래서 못 주게 되었어요. 그 당사자는, 건물을 잃은 당사자는 상대방 건물은 멀쩡하게 있거든요. 그럼 당신은 건물 나한테 주시지. 내 건물은 못 주게 되었으니까 못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되죠. 위험부담 문제죠. 일방 채무가 불능으로 소멸하면 상대방 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위험부담하는 장면입니다. 교환 목적물의 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고지했어요. 높게 허풍을 떤 거죠. 되나요? 되죠. 이건 사기 아니고 능력이죠. 능력.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교환 목적물의 가격이 서로 달라요. 건물은 1억짜리고 토지는 2억짜리야. 너무 차이가 많아. 그래서 금전을 보충 지급하기로 건물을 넘겨주는 사람이 1억 원을 얹어서 맞추기로 했어요. 근데 그 주기로 한 1억 원을 안 준다? 이거는 보충금은 매매대금은 아니지만 매매대금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매매대금처럼. 매매대금요. 그래서 매매대금 안 주는 격이거든. 매매대금 안 주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듯이 보충금을 안 주면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이 아닌 노무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 얘는 교환계약의 목적, 내용이 될 수 없죠. 자, 교환계약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품앗이 하는 거, 품앗이 노무 제공을 서로 하고 일을 서로 일을 해주기로 하고 이런 계약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교환 계약인 것은 아닙니다. 교환 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어서요. 그 다음에 교환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양도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상의 면적에 미달하네. 계약상 면적은 내 거 100평이라 그랬거든. 근데 그래서 100평 대충 쳐가지고 내 건물하고 바꿨는데 받아가지고 측량을 해보니까 90평이네. 10평이 부족하네. 그랬을 때 상대방은 미달한 10평만큼 원시적 불능임을 주장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죠. 이런 논리를 펼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미달한 만큼 일부 무효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미달한 만큼, 부족한 만큼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길 뿐이죠. 계약은 유효하고 담보 책임으로 해결해야 되지 그 미달한 부분을 원시적 불능으로 일부 무효로 처리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 이런 것들? 공부하신 기억이 이해가 되시나? 4번 5번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73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자, 643 지상물 매수청구권입니다. 토지 임차인, 토지 갑소유 토지를 을이 임차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는데 어느 세월이 지나서 임차권이
기간만으로 소멸을 했는데 건물이 현존하고 있어서 계약의 갱신을 청구했더니 싫다 그래서 건물을 사라고 매수 청구하는 그 갱매 스토리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이미 양도해버린 임차인. 건물 지어놓고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아서 이제는 우리 건물 주인도 아니야. 그런 임차인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는 없지, 당연히 없습니다. 자, 이 643의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누가 하는 거냐면,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임차권이 소멸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 임차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 임대인에게 하는 거예요. 건물 주인이 땅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건물 주인은 임차인이고요. 땅 주인은 임대인이고, 요럴 때 매수 청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미 팔아서 자기 건물이 아니면 매수 청구 못 하는 거지. 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했어요. 자기 땅도 아닌데 나한테 임대한 거지. 그랬을 때 그 사람은요, 그 임대인을 상대로 매수 청구 못 합니다. 임차인이. 왜요? 그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임대인이긴 해도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서 매수 청구 못 하고요. 그럼 토지 소유자에게 할 수 있느냐? 못 합니다. 왜요? 나의 임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한테는 왜 못 하느냐? 임대인인데, 내 임대인인데 이 땅의 주인이 아니어서 매수 청구 못 하고요. 땅 주인한테는요. 땅 주인은 맞는데 내 임대인이 아니어서 못 해요. 둘 다 못 해요. 양쪽 다 못 해요. 그래서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매수 청구에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될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어. 처음에는 토지 임대인이 소유자 맞았어요. 근데 도중에 소유권을 상실해서 더 이상 토지 소유자가 아닌 거야. 그럼 또 얘를 상대로 또 안 돼요. 임차인은 그에게, 그가 누구죠? 소유권을 상실해버린 현재 임대인, 토지 소유권을 잃어버린 그 사람요. 그 사람에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 635조. 기간에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어. 6개월이 지나서 계약이 끝이 났죠. 6개월 있다 끝나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그랬을 때 임차인은 매수 청구권의 행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해지하고 해지 통고 다르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해지당했을 때는 매수 청구권 행사 못하지만 지금은 뭐 그런 게 아니고 해지 통고예요. 그냥 기간 약정하지 않았다가 임대인이 6개월 전에 그만두자 해가지고 6개월이 지나서 끝나는 거거든. 이럴 때는 즉시 갱신 청구 거칠 필요도 없이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자, 74번. 을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갑소유 X토지를 임차를 한 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X토지를 병에게 줬는데 토지를 임차했는데 갑소유 토지를 을이 임대를 받았어요. 근데 동의를 얻어가지고 병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병에게 토지를 또 빌려줬네. 전대. 무단전대입니다. 무단전대. 허락도 없이 전대했습니다. 틀린 것은. 을은 병에게, 자, 무단전대라 하더라도 이 전대차를 가지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 못할 뿐이지 자기들끼리에는 계약관계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은 이 계약을 지킬 의무가 있죠. 병에게 X토지를 인도해서 병이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얘한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는 유효합니다. 갑은, 자, 2번, 3번은 뭐냐? 이렇게 무단전대가 되었을 때 무단전대 자체만으로 임대인에게 뭔가 손해가 생기진 않아요. 자, 을과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다네? 존속한다는 말은 갑이 무단전대를 이유로 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해지할 수 있거든요. 해지를 안 했다. 그러니까 계약이 존속 중이야. 존속한다면은 갑은 을로부터 차임을 받을 수 있고 차임만 받는다면 딱히 손해는 없다. 따라서 이 무단전차인 병에게 야, 내 땅에서 나가달라 라고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는 있어도 너 때문에 내가 차임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잖아 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는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차임 받으면 될 거니까. 그리고 손해가 생기지 않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해지가 안 됐다면 무단전차인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배청 행사할 수 없고요. 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못합니다. 나가달라는 소리는 할 수 있죠.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병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현존하고 있을 때 갑이 X토지 임대를 원치 않으면 병은 갑에게
곧바로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자,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644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적법 전차인요. 적법 전차인. 그러니까 갑의 동의를 얻어서 적법하게 토지가 전대된 거지. 적법하게. 그랬을 때 전차인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 놓았어. 그리고 전대차 기간이 다 끝이 났어. 적법 전대차에서. 그럴 때 이 전차인이 요 임대인에게 얘가 나한테 전대해준과 똑같은 조건으로 당신이 나한테 임대해줘요라고 임대차를 청구해 볼 수 있고, 얘가 싫은데요라고 거절하면 그럼 이 건물을 당신이 사세요라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지. 그것은 적법 전차인의 권리예요. 근데 이건 문제 자체가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가 이루어진 무단전대이기 때문에 병에게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이거 X입니다. 만약에 을이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전대를 놓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배우자 정에게 X토지를 전대를 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을이 한 행동이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임대인을 배신하는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면은, 그렇다면 갑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게 되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4번까지 했죠? 75번 주임법상 보증금의 우선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항력권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그거 외에도 계약할 당시에 보증금, 약속된 보증금 전액이 그날 지급돼 있을 것을 요구하느냐? 그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 사건 대충 뭐 이런 사건이었는데 갑소유 건물을 을이 임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다 했습니다. 다. 7월 1일이라고 할까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보증금액은 6,500만 원이었습니다. 6,500만 원. 근데 6,500만 원인데 그날은 얼마만 줬느냐? 계약할 때는 500만 줬어요. 계약서에는 보증금이 6,500인데 500만 원만 지급한 거야. 그리고 나머지 6천만 원은 7월 31일 날 그때 6천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얘의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되느냐? 7월 1일 날 인주 확 다 갖추면은 다음날 0시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7월 2일 0시에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데 얼마에 대해서? 500만 원만? 500만 원 줬으니까 500만 원만? 그리고 나머지 6천만 원은 요날 다시 또 우선 변제권이 따로 분리되어서 생기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중에라도 다 지급했다면 처음에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이때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음날 0시겠지? 그때를 기준으로 전액, 6,500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죠, 판례가.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하는 그날,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하고 뭐 전입신고하고 그날 그 계약서에 적혀있는 보증금을 반드시 다 지급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지급돼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하여서 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반대 의무가 뭘까요? 주택을 비워줄 의무에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경매 개시 요건으로 한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을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행 개시, 경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뒀죠. 그래서 X이고요. 확정일자를 대항요건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췄다. 같은 날 해볼까요? 7월 1일 날 대항요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리고 7월 1일 그날 바로 확정일자도 바로 받았어. 주민센터에서. 이랬을 때 원래는 7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으면 7월 1일부로 우선물권이 생겨야 되지만 이처럼 대항요건도 같이 갖춰버리면 대항력이 다음날 0시에 생겨서 다음날 0시에 물권화 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도 좀 기다렸다가, 그렇죠?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죠. 대항력이 발생하면서 우선 변제권도 그때 같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3번 맞죠? 주택 경매 시 임차인이 그 환가대금, 경매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양수인, 여기서 말하는 양수인은 경락인입니다. 경락인에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인도하고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지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절차상. 맞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신설된 거죠.
주택 임차인들 은행 와서 돈 빌려라 뭐 이런 차원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았어. 양수. 돈 빌려주고 담보 목적으로 채권 양도받아둔 거지. 그러면 양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그 순위를 그대로 승계해서 금융기관도 우선 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만들었죠. 맞습니다. 76번 주임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아니고 뭐죠? 2개월입니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끝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여기 4칸요. 여기 4개월. 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해야 됩니다. 너무 끝에 와서 하면 안 됩니다. 요때 행사하는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1개월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한 번만 행사를 할 수 있죠. 한 번.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한은 전번 임대차의 존속기한과 동일한 것이 아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한은 그냥 2년이죠. 2년. 2년입니다. 계약갱신 요구에서 갱신되면 2년입니다. 다음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 조건 맞는데, 그래서 2년 연장되었을 때 2년 동안 차임과 보증금은 증액이 안 되고 동결인가?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그 2년 사이에도 얼마든지 다시 차임,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이 있다면. 그 다음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새로운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시작도 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했네. 완전 변덕쟁이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4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했거든요.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이 기간 끝나면서 2년 연장되는 게 확정된 거라고. 2년 더 갈 거라고. 다 메이드 된 거라고, 메이드. 그런데 그 계약갱신 요구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2년이 시작도 되기 전에 요때 다시 계약을 해지를 한 거죠, 해지. 이게 되냐는 거지. 된다는 게 판례였죠. 새로운 기간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만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를 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언제든지에 이 앞에 시간도 주어집니다.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를 통지했을 때에도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서 3개월이 지나면, 그러면 계약 해지 흐름이 발생해서 계약이 종료가 되죠. 맞죠? 새로 기간 시작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2년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해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답 4번이고. 주택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약갱신 요구를 해올 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 있으면, 집주인이 내가 들어와 살 거예요. 또는 내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 아들내가 들어와 살 거예요. 이러면 거절할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 요 양수인, 원래 소유자 말고 이 집을 사서 소유권 취득하는 양수인이 이 집을 사서 들어와서 거주할 계획이야. 양수인도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그럴 계획이 있을 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임법이 적용된다고 아예 판을 깔아줬어요. X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곽과 임차인들이 보증금 3억 원에 월차임 60만 원이야. 60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이게 6천만 원이고, 이게 합산을 하면은 3억 6천이거든. 근데 상임법의 그 적용 기준을 봤을 때 제일 금액이 제일 적은 지역이 3억 7천이잖아요. 그 밖의 지역. 그러니까 뭐 3억 6천이니까, 그리고 아예 적용된다고 말을 해줬고 이미 적용되는 거야. 여기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그랬을 때 요 계약이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근데 갑이 을에게 보증금을 이 3억 원을 안 돌려주고 있어서 을이 현재까지도 X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 못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럴 수 있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 지금 을이 안 나가고 있는 것은 적법한 겁니다. 지금 보증금을 못 받아서 안 나가는 거예요. 불법 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손해배상할 일은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때 갑은 을에게, 야, 그러면 손해배상 안 한다 하더라도 너 지금 계속 장사하고 있잖아. 기간 끝났는데. 그러니까 차임에 상당하는 시세에 따른, 주변 시가에 따른, 시세에 따른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종전에는 이렇게 보통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판례가 바뀌었죠. 판례가 바뀌었어요. 이게 상인법, 주인법은 상인법 4조 2항, 주인법 4조 2항, 상인법 9조 2항에 어떤 게 있느냐? 존속, 의제 조항.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기간이 끝났어도 보증금이 다 반환되기 전까지는 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존속 조항이, 존속 의제 조항이. 따라서 주택임대차나 상인법 이 정도는 상가임대차는 기간 끝났는데 계속 이렇게 보증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계속 살고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아예 존재하는 거야. 아직도 안 끝난 거야. 안 끝났기 때문에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할 일이 아니고 그냥 갑은 을에게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원래 정해져 있는 차임이죠. 차임. 매달 약정된 타임. 그것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니은하고 디귿을 비교해서요. 이게 실제 사건은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보증금 4,200에 월 차임 420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상가 임차인이. 상인법 적용되는 사람이었고. 근데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4,200만 원을 안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안 나가고 계속 장사를 했지. 버텼지. 그래서 몇 개월을 더 그러다가 결국 보증금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임대인은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어요. 어쨌든 장사했으니까. 근데 약정된 차임은 420만 원이었는데 주변에 시세가 많이 올라서 지금 새로 임대한다면 차임을 월 차임을 1,300원 받을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은 네가 보증금 못 받았다고 버틴 건 좋은데 어쨌든 너 몇 개월 더 살았으니까 장사했으니까 월 1,300씩 계산해서 부당이득 반환해달라. 그걸 내가 보증금에서 까겠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거 아니다. 존속 의제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임에 상당한 시세에 따른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할 일이 아니고 약속된 420만 원만 주면 된다 그냥. 420만 원만 그 말입니다. 뭐 알고 계시죠? 공부 좀 하셨죠? 요거. 예. 잘 알아두시고 니은하고 디귿 잘 비교해서요. 그 다음에 을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X건물을 유치권 행사한다? 그건 안 되죠. 보증금 반환 채권하고 이 점포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죠. 없습니다. X입니다. X. 그래서 옳은 건 이거 옳고 그 다음에 옳은 거 디귿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78번 집합건물법 그냥 막 다 외우는 거예요. 집합건물법은 무대뽀로 외우는 거예요. 그냥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죠. 소유자 아니어도 됩니다. 관리인은 공용분에 관한 보존행위를 할 수가 있다고 돼 있고요. 법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존행위. 관리인의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고요.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도 있지만 그 제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돼 있고요. 관리인, 제대로 사무 집행하는지 감독하기 위한 관리위원회를 둘 수도 있죠.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감독하거든요. 사무감독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감독하면 되겠어요? 관리인도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고? 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감독하는 그런 불상사가 이상한 해프닝이잖아요. 완전 이상하죠. 넌센스죠. 해프닝이 아니고. 답은 5번이고 그 다음 79번 갑은 을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병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의 소유의 시가 2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담보 가등기를 마쳤어요. 의 소유의 시가 2억짜리 갑이 이 건물에 대해서 가등기를 마쳤어요. 얼마를 빌려줬죠?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 근데 이미 내가 가등기를 잡기 전에 이 건물에는 병의 저당권,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담보 채권은 5천만 원. 나보다 선순위, 형님이네. 나는 가등기 담보권자고 얘는 저당권자고. 근데 을은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갑에 대한 차용금 1억 원을 갚지 않고 있다.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해야 되겠죠. 자, 틀린 것은 갑이 귀속 정산 절차에 따라, 귀속 정산이라 하면 사적 실행을 말하죠. 권리취득 방식으로 통지하고 청산금 줘서 2개월 지나서 청산금 주고 소유권 가져오는 방식. 그 방식에 따라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통지하고 2개월 지나서 청산금 주고 본능이 쳐서 소유자가 되었어요. 선순위 재단권은 소멸하지 않죠. 그렇죠? 이 가등기보다 후순위의 재단권은 소멸할 텐데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내가 저당권을 아는 채 본능기를 해도, 청산해서 본능기를 해도 저당권의 부담을 아는 채 소유권 취득합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맞고요. 자,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기 명의로 본능기를 바쳤다? 이건 절차 위반이지. 청산금 주는 거하고 본능기 해주는 게 동시행 관계인데 청산금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본능기를 먼저 했다? 등기 무효입니다. 등기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갑의 청산금 지급 의무하고 을의 가등기에 따른 본능기 및 X 건물을 인도해 줄 채무는 사조 사망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동시이행 관계 있고요. 경매 절차에서 정의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이게 경매가 된 거죠. 이게 경매가 되어서 을이 정의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경매 시에는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취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저당권을 매각으로 소멸하고 얘 받고 내가 받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죠. 15조.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이에요. 경매 시에. 소멸해요. 소멸하는데 가등기로 나와 있으니까 법원이 물어볼 거야. 법원이, 경매 진행하는 법원이 최고합니다. 너 뭐냐 너? 이렇게 물어봅니다. 넌 who are you? 너는 가등기 돼 있는데 네가 그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냐 아니면 돈 빌려줘가지고 돈 받을 거 있는 담보가등기냐? 네가 만약에 담보가등기면 채권액이 얼마인지 신고해라 우리한테. 그러면 너를 저당권자로 인정해서 얘 다음 순위로 배당시켜 줄게 라고 최고할 때 채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채권 신고해야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등기 담보권 소멸입니다. 소멸입니다. 만약 청산금이 없다면은, 청산금이 없어. 내 받을 돈은 불어났고 이 집값은 대폭락을 해가지고 청산금을 줄 필요 없게 되었어요. 없어도 절차는 지켜야 되죠. 없다라고 통지하고 2개월 지나야지만 본능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은 갑이 적법하게 실행 통지만 하면 그때부터 통지한 때부터 X 건물에서 생기는 사용 수익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아니요. 너무 빨라요. 언제부터 귀속될까요? 청산금이 없어? 그럼 없다라고 통지해야 돼. 그리고 2개월 지나야 돼. 2개월. 2개월 지나면 청산금 줄 필요 없이 본능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 부동산에서 생기는 과실들에 대해서 이건 내 거야. 이제부터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청산 절차 종료한 때부터. 2개월 지나서 종료한 때부터 하는 거지 통지 시부터 바로 여기서 생긴 과실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란 말이 틀렸어요. 청산 절차 종료 시부터. 종료라 하면 통지하고 2개월 후부터 이 말이에요. 2개월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80번. 자,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 문제인데 갑은 X 토지의 소유자인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등기는 자신과 명의신탁의 약정을 한 을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청, 중간 생략 등기를 요청했네.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었어요. 병 소유의 토지를 갑이 샀어요. 사가지고 대금을 다 주면서 요청을 해서 을에게 등기해달라고 했어요. 갑하고 을 사이에는 명의 신탁의 약정이 있었고요. 얘 앞으로 등기할 거니까 얘가 수탁자이고 얘가 신탁자예요. 이렇게 중간 생략형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지. 그렇게 해서 얘가 갑이 요청대로 등기를 이렇게 바로 해줬지. 그랬을 때 틀린 것은 갑하고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죠? 이건 매매계약 유효입니다. 함으로 갑은 병에 대해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매계약은 지금 유효하거든요.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다시 등기 다시 나한테 해줘요. 잘못됐네. 다시 해줘요. 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는 말소해야 될 무효등기고요. 맞습니다. 이때 갑은 병을 대위해서 병이 지금도 소유자거든요. 이 매매계약은 유효지만 명의사기 무효이기 때문에 이 등기도 효력가 없어요.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병에게 있으니까 병은 소유권자로서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물청 행사할 수 있죠.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따라서 갑은 이 채권자로서 병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병을 대위해서 이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병을 대위해서 을 명의의 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맞고 이때 갑이 이때 직접 을을 상대로 다이렉트로 이쪽을 상대로 바로 네가 등기를 갖고 있는 게 나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이니까 등기를 나한테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는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한테 이익이 있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생기고 얘가 뭔가 손해를 입어야 되는데 이건 무효등기여서 아무 이익이 없고 너는 지금도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아서 이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한테 손해가 없다는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이익과 손해가 없으니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X. 다만 뭐 그냥 해달라고 했을 때, 등기해달라고 했을 때 얘가 그냥 몰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그래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을이 자의로 바로 등기를 해줬다면 등기해줄 의무, 등기해달라고 할 권리는 없지만 두 사람 사이에 해줬다면 어차피 등기할 사람이 한 거라고, 이거 말소시켜가지고 얘한테 등기를 넘겨받아서 등기할 사람, 매수인이 한 등기이기 때문에 실관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죠. 그래서 신탁자의 등기 청구에 응하여 자의로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줬다면은 그 등기는 실관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다. 그렇게 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갑이. 마지막에 혹시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음을 기화로, 이게 지금 무효등기인데 얘 땅인데 아직도 이게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음을 기화로 자기 마음대로 정에게 X토지를 처분해버렸다. 이 토지를 정에게 팔아버렸어요. 정에게 팔아버리면, 처분해버려서 등기를 넘겨버리면 실명법 4조 3항에 따라서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얘는 소유권을 잃게 되죠. 일물 일권주의. 그러면 얘가 손해를 보나? 얘는 손해를 안 봅니다. 이 매매할 때 돈 다 받았으니까. 얘가 손해가 생겨.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손해가 생기고, 이득은 드디어 얘한테 이득이 생기죠. 처분 대금 받은 거. 드디어 이익과 손해가 생겼으니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그 처분해서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처분하는 행위가 불법행위거든요. 이게 형법상 쇠고랑 찰 일은 아니라고 해요. 횡령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형법상의 위법성 판단과 민법상의 위법성 판단은 다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 맞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했을 때 을은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 성립하지 않잖아요. 이건 중개사법에서 배우시죠, 이런 거는. 않아도 민법상 불법행위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갑에 대해서 집니다. 자, 병에 대해서 지는 거 아닙니다. 병은 손해 없습니다. 갑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갑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해서 해설을 했습니다. 지금 저 항상 이렇게 문제 해설할 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게 내가 이거를 맞췄냐 틀렸냐 물론 중요하죠. 알고 맞추는 게 이제 중요해요. 지금 점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모르고 틀렸다면 그 모른다는 걸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아는 쪽으로 내용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찾아보고 다시 이 부분의 강의를 돌려보고 해가지고 실전에 비슷하게 나온다면, 여기는 다 오늘 말씀드렸죠. 거의 실전 문제들을 조금만 변형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다 실전에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이 정도 수준을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은 딱딱 집어내셔가지고 잘 정리를 하셔서 실력 향상의 발판으로, 기회로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 모의고사를 치는 의미예요. 여러분 실력 올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잘 사후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